예, 예, 그 제3회 3강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2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을 읽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짧게 임진왜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보통 임진왜란에 이제 그 전세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역전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5개의 대첩이 있는데 이것을 임진왜란 5대첩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임진왜란 3대첩만 배우는데 이 5개가 있습니다. 어, 가장 이제 중요한 전투는 웅치 이치 전투라 그래서 그 영화 한산에서 잠깐 비쳤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넘을 때 바로 전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게 웅치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때 광주 부사였던 전라도 광주 부사였던 권율이 이제 삼천의 군대를 끌고 이 용인전투에 왔다가 그 대장군 이광의 처세를 보고 저 밑에 땅은 다 죽겠구나 해서 빠져서 전주로 내려와서 아버지가 그 전라도 관철사였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서울로 오면 전격전을 하는데 전격전이 만약 막히게 되면 반드시 군량 확보를 위해서 호남으로 올 것이라 판단했어요. 예, 권율은. 그래서 전주로 넘어오는 길목에 웅치와 이치를 막아서 이순신과 협동전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못 막으면 이순신도 죽는 거고 육지에서 못 막으면 이순신이 죽는 거고 바다에서 못 막으면 권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와 같은 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승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남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 했죠. 호남이 없었다면 양무 호남이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가등청정은 우리 서울을 친 후에 바로 선조의 뒤를 치기 위해서 오늘 함경도로 해가지고 백두산 쪽에서 우회를 해서 테러를 막으려고 급진전을 했는데 바로 북관, 그죠? 우리가 마운령 할 때 그 함흥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군이 그 싸웠던 크리스마스 전투 바로 거기입니다. 북관. 거기서 북상이 막히고 우회로가 차단되면서 선조가 의주까지 뛸 수 있었죠. 이렇게 그것이 전술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그렇다면 이제 북쪽에 군대는 지금 한양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전라도 쪽을 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일본군 주력을 모아서 이제 남해안을 거쳐서 오늘날 남강을 넘게 되죠. 거기서 바로 진주 대첩이 이루게 되고요. 이 진주 대첩을 막음으로써 호남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까지 갔던 소서행장 부대가 이제 한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양에 있던 주력군과 함께 이제 옆구리에 있던 권율의 부대 2,700명의 부대를 친 거 행주 대첩이고요. 12시간 동안 벌어진 이 5가지 대첩에서 이루어지면서 강화협정에 난 일본군들은 점점 남쪽으로 가서 오늘날 부산과 경상도 지역을 점거하고 길고 긴 7년 전쟁이 이어진 거죠. 네. 자, 이렇게 임진왜란 5대첩을 크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이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 140개가 넘는 영주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져 갔기 때문에 영주와 영주 땅은 도장이 없는 한 특별한 거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에 사신이나 아니면 막부에 가는 그 신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자기 본관 영주,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가 영지면 전라도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걔들은 왕이 도망간다는 걸 상상도 못 해요. 근데 그냥 확 도망가죠. 도망가.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선의 무기 체계와 지리 지형을 너무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조선은 썩을 대로 썩었지만 그래도 군기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일본은 조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조총으로. 근데 조총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일본인들은 주로 성과 성 사이에서 주로 이렇게 육박전을 하기 때문에 조총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으로 도망가면 이게 조총이 별로 위력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총은 50m 넘어서 나무 판자로 막으면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총이 갖고 있는 최대의 강점과 최대의 약점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참전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명나라가 참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요동에 그 군사적 힘을 가졌던 요동 총병 이호송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의병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요. 예? 그렇지만 적어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죠. 일본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예. 일본은 영주가 무릎 꿇으면 다 꿇어요,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리 지역에 밝은 우리 조선 의병들은 기습전을 전개해서 주로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급로에 대한 위협을 견디지 못한 일본군은 결국에는 부산 쪽으로 집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4월 달에 시작해서 이듬해 4월 달에 저쪽 노원평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들은 더 이상 한양을 고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딱 1년 만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전라도에 있던 관군들이 기습을 했으면 되는데 명나라는 전쟁을 원치 않았죠. 확전을. 그래서 그냥 물러나게 한 거죠. 이게 뼈아픈 거죠. 뼈아픈 거죠. 그렇다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일본군의 테러를 막았다면 아마 부산에 진지를 구축하지 못해서 아마 정유재란 때 재침을 할 때 아마 바다에서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명량이나 노량 전투는 안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조선 의병 그리고 역시 해상 제어권을 장악함으로써 보급로가 길어지고 군대를 빨리 수송해야 되는데 이 조선은 산이 많아. 이렇게. 그리고 이 조선에는 도로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아예 군량이나 이 수송이 진짜 힘듭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로를 안 깎아서 조선이 발전이 더뎠는데 그게 임진왜란 때는 엄청난 득을 본 이렇게 뭐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 패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의 전술적 승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민항쟁이 무지 크죠. 전민항쟁. 우리가 그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도 결국에 현종이 3차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쟁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고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고려라는 나라로 뭉치는 계기가 됐듯이 이때 조선도 전민항쟁에 왜냐하면 조선말 하는 그 저기 노예주가 낫지 외론말 쓰는 노예주는 싫거든요. 하여튼 이 전민항쟁 그다음에 총포무기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기시 담당하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그때 당시 무기, 승자총통회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 전략 이것은 이제 곽재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지형을 잘 활용했던 분이죠. 그다음에 일본은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 영주들이 이게 통합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른 영주가 전쟁에 나가면 굳이 후방에서 지원을 안 해. 왜냐하면 저놈이 많이 죽으면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면 자기들 힘이 더 세지니까. 그래서 서로 유기적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 노량전투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잘 나타나잖아요. 서로 영주들끼리 서로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순신과 권율의 존재 이것도 무지 컸다. 예? 예. 특히 권율은 전라도에 뿌리를 내린 금수저인데다가 그죠? 광주 부사까지 했고 아버지들이 다 전라도 관찰사도 했고 그래서 호남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무지 있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정읍형가까지 했으니까 충청도와 있었으니까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남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충청도와 호남을 뺏기면 전쟁에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산돼서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호남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두 사람의 존재는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는데 이제 조선은 승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전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승전이죠. 원래 적지에서 승전을 하게 되면 이 국토라든지 인민이 많이 안 죽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고구려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해 그죠? 다 이겨냈죠. 그런데 수나라가 100만 대군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고구려는 뭐 10,000명 죽었겠어요? 50만 명 죽었죠.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죽은 게 없는 거지 안 보여주는 거지. 수나라가 200만이 왔어요.
그럼 고구려는 100만이 죽은 겁니다. 그때 당시 수나라의 인구, 수나라 당나라 인구가 5천만이었어요. 고구려가 약 700만 정도? 많아봤자 800, 1000만. 5배예요. 예, 그러니까 타격이 5배 큰 거죠. 이겼다 할지라도.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죠. 당시 세종대왕 때 우리 토지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래요. 세종대왕 때 개척한 토지의 3분의 1이. 그 정도로 피폐한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이제 그 이른바 예치라고 하는 쉬운 말하면 탈레반식 정치거든요, 이게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정치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정치일 수 있거든요. 되게 관념적 정치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일본은 이 에도 막부가 동경 쪽으로 가면서 동경이 무지 그때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 이에야스를 지금의 동경 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에도로 확. 그래서 그 에도로 갔던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풍진수길의 군대를 누르고 권력을 장악하죠. 장악하면서 이 에도를 연결하는 모든 복납체계나 이것을 다 에도로 연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경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탄생한 게 그 유명한 패스트푸드입니다. 그 패스트푸드 중에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회요. 일본의 회. 스시. 스시라는 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앉아서 근사하게 앉아서 시간 있어서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빨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후다다닥 보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락 같은 거에다가 그 스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면 그거 딱 받아서 먹으면서 뛰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패스트푸드예요. 그때 발달된 거거든요. 일본이. 그러면서 동경으로 연결되는 소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은요. 전체 국토의 97%가 사람이 안 살아요. 거의. 일본은 전부 산지예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발달되면서 오늘날 일본의 도시들, 해안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너무 일본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1700에서 1800년이 되면 조선의 중소도시는 다 죽은 도시가 돼버려요. 상공이 발달이 안 돼. 1800년 돼야지 겨우 장시. 그것도 24시 상설시가 없으니까 왜냐 구매력이 없으니까 상설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일장, 5일장. 그때 이제 겨우 이제 모여서 물밀 교환하는 정도라면 그때 일본은 이미 상설시장이 이미 들어섰어요. 도시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경제력으로 일본한테 뒤집힌 거죠. 그런데 뭘로 이겼느냐? 예, 하늘을 아는 성리학적 철학은 발달됐죠. 근데 다 개뻥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식을 건사하지 못하는 철학은 죽은 철학이 되는 거죠. 관념 철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일본이 역전하는 계기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일본인들은요, 이때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영주들이 그 자기들의 봉건 영지를 키우기 위해서 뭘 키웠냐면 기술자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기술자들이 바로 조선의 도공들이었죠. 왜? 일본인들이 이제 전쟁을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차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찻잔을 만드는 것이 영주들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조슈번이나 이쪽,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큐슈에 있는 사스번이나 조슈번이 그걸 눈에 떠가지고 걔들은 이제 원래 거기 뭐라 그래 일본의 그 구조와 거기 그 본주에 있는 거기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다면서 성장한 번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걸로 통해서 각 지역의 영주들한테 도자기를 판매하면 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호남에 있는 도공들을 전부 납치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을 5개 훔친 놈은 되게 무겁게 와서 1억을 벌었고 도공을 끌어온 애들은 걸어왔잖아요. 걔들은 1조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예. 그러니까 보물을 잔뜩 가져온 놈은 그걸로 끝이죠. 그 당대 그거 끝. 근데 도공을 가져와서 도공을 아주 영주가 자기 집 옆에 살게 하면서 대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주는 그걸로 탁 처마시고 그러면서 일본은 상공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것이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의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해양 세력은 변방과 비주류에서 서서히 세계사 무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800년대 이제 유럽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하면서 그걸 재빨리 받아들인 일본이 근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청나라와 조선에서 일본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죠. 뭐 그렇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2000년대가 되니까 또 이제 기계공업에서 이제 정보통신으로 바뀌고 문화산업으로 바뀌니까 또 세계사의 주도권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국식 짬뽕보다도 국내 짬뽕, 국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뽕이 그냥 마음 편해. 그냥 우리는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약간의 정신승리법인데, 예? 그러니까 갇힌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정신승리법을 갖자. 이렇게. 자, 그래서 손흥민 같은 애들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외국에. 그 손흥민 하나가, 그분 하나가 가진 국격이 어래요. 예? 패배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골키퍼를 안아주는 순간 제 생각 국격은 한 5단계 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문화의 힘이라고 봐요. 그 축구의 그 인격. 예? 그러니까 성리학적 인격이 거기 들어가면 딱 맞는 거죠.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내가 저기 축구를 해. 노비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차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YMCA에서 나오잖아요. 영화 YMCA. 송강호 나온. 거기에서 그 저기 민영환이 그러잖아요. 어? 야, 우리 양반이 어떻게 이걸 치냐고. 그래서 그 하인시키냐, 하인. 예? 하여튼 이 임진왜란은 이제 일본이 중심이 되는데 이것을 잘 한 게 뭐냐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산장팔강이 사마요태랑이 쓴 건데 뭐냐면 료마가 간다. 료마가 간다. 근데 료마가 간다를 책으로 읽으려면 너무 힘들면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장금만큼 인기가 좋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료마가 간다. 료마. 사카모토 료마. 명치 유신의 숨은 주역이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메이지 유신이 기획됐으니까. 그 료마가 간다를 한번 보면 저는 대망보다도 료마가 간다가 훨씬 일본인들을 이해하는데, 일본 근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저희 한국사 나온 창에서 냈는데 이제 절판이 돼서 제가 구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이 일본 드라마 요새는 저기 그 돈 내고 일본 드라마 690원씩 이렇게 공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식품으로. 그게 48회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체를 합해가지고 한 2만 5천 원 정도인가 2만 8천 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장하면서 틈틈이 봐도 일본 근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은가. 구름이의 언덕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오늘 제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